구독, 좋아요. 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김기영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황교안 전 총리 문제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이 황교안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에 올렸던 SNS 그 지지 게시물, 이걸 근거로 해서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적용을 해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을 하고 어제 한 4시간 정도 조사를 한 후에 구속영장을 좀 청구를 했는데, 그 체포된 직후에 황교안 총리가 특검에 들어가기 전에 발언한 게 있습니다. 먼저 황교안 전 총리 발언 영상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동네에 미친 개가 날뛰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미친 개와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싸우는 상대는 특검이 아닙니다. 경찰도 아닙니다. 저는 반민주 독재 정권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수인들이 오라고 하는데 제가 제 발로 걸어가서 조사를 받으란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내란 공범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범이 되려면 본범이 있어야 됩니다. 공범이 되려면 본범이 있어야 돼요. 내란죄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란죄가 있기는 있었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내란 자체가 없었습니다. 예, 황교안 총리의 상당히 강단 있고 강경한 발언 영상을 봤는데, 문재인 정부 때든 어느 때든 다 적폐청산을 지금 이재명 거 이어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때도 사실은 검찰에서 소환조사하면 민주당 인사들 또는 문재인 인사들 출석 안 한 경우가 여러 번 있어요. 그때도 저렇게 체포를 하진 않았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 갔는데, 그런데 이진숙 전 위원장에 이어서 황교안 전 총리까지 저렇게 체포를 하고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를 했는데,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공포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공포 정치고, 본인들에 대해서 비판적이 있는 사람들을 입틀막하기 위해서 권력의 개를 동원한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데, 황교안 전 총리가 이제 미친 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친 개가 싸우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본인들이 항소를 포기해 놓고 검찰들이 검찰의 존재 이유 항소해서 다퉈야 되잖아요. 나쁜 놈 때려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쁜 놈들을 옹호해 주니까 이거 문제라고 하면서 집단적으로 항명하고 있습니다. 항명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겁먹은 개가 지저댄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정청래 간 얘기죠. 네, 겁먹은 개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미친 정권이 사실상 제가 볼 때 국민을 대상으로 겁박하고 있고 국민을 호구로 안다고 저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본질적인 얘기를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총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 내란 선전선동이 되려면 내란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계엄이 곧 내란입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잘하는 게 있어요. 프레임 전환입니다. 계엄이 곧 내란이 아닙니다. 내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법적으로 다투고 있어요. 100번 양보해서 민주당은 내란 그렇게 주구장창 하다가 정작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뺐습니다. 왜 그러죠? 일단 국회에 탄핵을 통과시킬 때는 내란 해가지고 겁박을 했습니다. 그렇죠. 내란몰이를 했죠. 네. 그러고 나서 정작 이제 헌재 기소라고 하고 탄핵 소추를 할 때 검찰 역할을 그 법사위원장이었던 정청래가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내란죄를 뺐습니다. 내란죄를 뺐습니다. 이게 뭐죠?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는 내란죄를 쑤셔놓고 막상 통과시켜 놓으니까 내란죄를 뺐습니다. 그래서 헌재에선 내란죄를 다투지 않았어요. 이거 사기 탄핵입니다. 심지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는 내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찬성을 했는데 헌재에서 내란죄를 뺐기 때문에 이건 동일성 원칙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거 반대한다. 그래서 원래 국회에서 다시 내란죄를 들어간 상태에서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문제였는데 결국 민주당마저도 헌재에서 내란죄를 뺐기 때문에 내란이 곧 계엄이 곧 내란인 거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쭈뼛쭈뼛한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착시 효과가 뭐냐? 아, 내란죄 맞나 보다. 아닙니다. 지금 그게 직권남용죄가 될지 무죄일지 내란죄가 될지 지금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두려운 거예요. 주기현 판사를 왜 끊임없이 괴롭히냐? 이 사람이 볼 때는 무죄가 나올 수 있다, 아니면 직권남용죄로 내란죄가 성립 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주기현을 끌어내려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내란 특별 재판부를 만들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네, 제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저한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 같으니까 제 외부에서 정치 세력이 판사를 바꿉니다. 재판부를 바꿉니다. 이게 법치가 아니잖아요. 의석수가 많다고 집권했다고 해서 이렇게 헌정 질서를 유린하면 안 되는데,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엄이 곧 내란이냐, 여기서도 성립이 안 됐고, 두 번째, 그렇다면 내란을 선전선동했느냐. 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지만 그쪽 입장대로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치더라도 선전선동을 하려면 계엄 이유가 아니잖아요. 계엄 전에, 내란 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의 의사 표명을 공개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페이스북에 게시판에 올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란을 하려면요, 은밀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군 장성을 모아거나 아니면 이른바 폭동을 일으킬 목적으로 은밀하게 실질적으로 그거를 행사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민주당, 이 특검, 그리고 이 수사당국은 내란 할까요? 내란이라고 하면 사람들 무섭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런 게 내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이런 프레임을 들이댑니다. 내란 동조하지. 너 뭐 했어? 이 사람하고 친하지? 내란 동조하지? 이러면 사람들이 위축이 되거든요. 예.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란 이후에 파생 상품이 많아요. 뭐가 있냐? 내란 동조, 내란 공모, 내란 방조, 내란 선전, 내란 선동. 이런 걸 통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내란 몰이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엄이 곧 내란인가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그런 과정이 없어진 상태에서 내란 몰이가 된 겁니다. 심지어 그 김필성이라고 대장동 변호인을 했던 저쪽 사람이죠. 저쪽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겠다고 하면서 민주당 애들이 끝없는 탄핵을 통해서 급기야는 뭐라고 했냐? 국무총리하고 국무총리 다음 그 기재부 장관 한덕수하고 그다음에 최상목 예. 그 장관을 동시에 탄핵시킨다, 줄줄이 탄핵시킨다 하면서 국무회의를 무력화시켜야 된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대장동 변호인이었던 김필성 씨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킨다는 것을 명확히 기재하고 이걸 명기화하면 이게 바로 내란죄다.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내란을 한 겁니까?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정부 때 20여 차례 28번, 9번을 통해서 국가기관을 사실상 일을 못하게 식물 정권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국헌을 물랑케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분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리고 선현보 목사님 뭡니까? 아니 이재명 비판했다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 지지했다고, 그리고 민주당 비판했다고 해서 공직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그거를 입틀막하고 구속하고 수갑 채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1년의 상황 속에서 황교안 전 대표 국무총리의 그 상황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개별적인 건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는 정파적으로,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국민 입장에서 저 발언은 좀 센가 보다, 동의할 수 없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내란죄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내란을 가지고 있는 그 위험성, 이 폭력성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전 그런 생각도 해요. 특검을 가지고 내란 특검, 그리고 또 뭐합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 해병대 특검을 했는데 지금 나온 게 없잖아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내란 특검을 왜 했냐면 외환 유치죄로 얽어매려고 했습니다.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또 해병대 특검 뭡니까? 이종석 장관 기각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진짜 나아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특검의 핵심이 뭡니까? 원래는 양평 고속도로 그 부분 파가지고 원희룡 전 장관 잡아내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거기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란의 이 분위기, 이 공포몰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황교안 전 대표, 황교안 전 총리를 이런 식으로 내란 선전선동으로 올감해가지고 내란 프레임을 계속 끌고 가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예. 최미진님, 하루님, 후원 고맙습니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예. 어제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규탄대에서 이야기를 했죠. 연설 중에 우리가 황교안이다. 함께 싸우겠다. 자, 물론 의견이 정치적 노선이 조금 다를 수 있죠. 보수정 내에서도. 그러나 지금 같은 사안이 발생하면 이런 적폐몰이, 적폐청산몰이가 될 때 보수 진영은 의견을 달리할 때 저렇게 황교안 전 총리와 같은 사단이 나면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 전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황교안 전 총리 자신의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 이런 얘기를 썼었어요. 작년에죠. 비상계엄이 성표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다.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된다. 강력히 대처하시라. 강력히 수사하시라.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시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하시라. 이걸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적용한 것인데, 자, 내란 선전 선동 혐의와 관련해 적절성 문제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런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를 다른 차원에서 한번 얘기해보면 페북에 쓴 글은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의사 표현이라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럼요. 예. 어떤 이 사법적 영역에서가 아닌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비판하고 하는 그런 영역인데 황교안 전 총리도 이 관련해서 비상계엄에 관한 본인의 정치적 의견을 낸 거잖아요. 당연합니다. 예. 제가 이제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네. 저는 민주당이 사실상 내란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저도 끌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학자들도 그렇고 수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네. 이게 보면 이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내란 선전선동을 남발을 했느냐. 민주당에서 민주파출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카톡을 통해서 내란 선전과 관련된 뉴스를 퍼뜨리거나 댓글을 단다면 단순 행위로도 내란 선전죄로 처벌할 수 있다, 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카톨 검열이라고 했죠. 이겁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그 확립되지 않은 걸 가지고 내란몰이를 통해서 일반 국민들, 일반인이 어떻게 카톡을 보다 보면 누군가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누가 과연 그걸 내란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까? 지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많은 수많은 사람의 단톡 방송에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내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 걸린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결국은 이 내란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위축이 되다 보면 아 이렇게 표현하는 건 내란인가 보다. 그러면 내가 정부를 비판하거나 민주당을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자체 검열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검열을 할 수 있는 것.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위축하는 겁니다. 아니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럼 이재명과 민주당이 하는 행위 28번, 9번의 그 줄탄핵에 대해서 비판 안 합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못하면서 달리 이 계엄 사태에 대해서 황교안 전 총리가 얘기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내란 프레임과 극우 프레임에서 보수와 중도 국민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위축이 돼서 아 황교안 전 대표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고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다 보면 이 안에 있는 중도와 보수 쪽 사람들은 분열이 되는 겁니다. 너 내란 세력이지 그러면 위축이 되거든요. 너 내란 세력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게 왜 내란이냐. 니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너희가 법치를 훼손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하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하는 말인데 이렇게 맞서 싸워야 되거든요.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전당대회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왜 1등을 했느냐.
우리가 계엄과 탄핵 국면에 있으면서 위축이 됐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왜냐 저기들이 주구장창 내란 프레임을 하니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겁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내란 프레임과 저쪽이 또 하나 쓰는 게 구구 프레임입니다. 우리가 광장에서 거리에서 그렇게 목 나와서 외친 게 이재명 어떻습니까? 지금 현실화되잖아요. 자기 살고자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항소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임죄 없애려고 했죠. 재판을 중지하고 재판을 아예 삭제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게 우려됐기 때문에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제2의 홍콩은 절대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보면 지금의 민주당의 그런 줄탄핵도 문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정선거에 관련해서 이거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민주당에서 했느냐? 내란 세력이다. 극우 세력이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민과 당원들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왜 내란 세력이 아니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가고자 하기 위해서 광장에 거리에 나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면 돌파를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장동혁 대표가 국민으로부터 그리고 당원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저는 원동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지도부가 아니고 장동혁 대표이기 때문에 어제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우리가 뭉쳐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쭈뼛쭈뼛 하면 안 되고 황교안 대표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뭉치고 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분들도 그러면 이제 내란 선전선동 혐의자가 되는 건가요? 한번 그분들을 보겠습니다. 헌법학자들 정말 국내 내노라하는 헌법학자분들이 있죠. 가장 중요한 한국의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허영 교수가 있죠. 제일 왼쪽에 있는 허영 교수. 그리고 몇 분의 중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인호 교수, 지금 그 다음에 있는 교수가 이인호 교수, 이호선 교수, 김삼경 교수, 이 다 헌법학자들인데 이분들이 지난번에 탄핵이 진행될 때 헌법재판소에 관련된 이 탄핵 심판 절차상 문제점 10가지를 냈던 분들입니다. 네. 예, 이분들이 내란죄는 더군다나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 비상계엄 앞서 이제 그 설명을 해 주셨는데 비상계엄이라고 그래서 내란죄 혐의가 적용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내란죄라는 것은 어떤 법인지 상세하게 이 헌법학자들이 이 헌법 전문가니까 그걸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밝혔고 절차상 하자 이런 걸 냈는데 자 지금 검사들 파면법 오늘 법안 발의한다고 하죠. 네. 예, 좀 정부에서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내란 협조 무슨 내란 방조 이런 것을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지금 전수 75만 명 공무원 전수조사 한다고 하는 건데 지금 여러 부분으로 확장되고 있는데 앞서 이제 헌법학자들도 지금 황교안 전 총리 상황에 기출해 보면 이제 헌법학자들도 체포되고 구속되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보면 저도 예. 헌법에 대해서 법률적 지식을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또 예. 평론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분들의 논리, 이분들의 법적 지식, 헌법적 지식을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예. 그렇다면 저분들이 지령을 내렸고 저는 그 지시를 잘 따른 사람이네요. 예. 내란 수괴범으로 잡으셔야죠. 그리고 저는 내란 종범 네. 정도로 가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통해서 상대를 악마화했을 때 정신 차려야 돼요. 아니 계엄이 곧 내란이지. 내란이 과연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요. 여러분 국민의 주권자들의 표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적으로 충분히 방어권을 주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 내렸던 계엄이 곧 내란인지 그 부분을 잘 다퉈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학자들이 얘기를 했을 때 그게 탄핵이 가결이 아니라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될 가능성을 염두했던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가장 큰 게 동일성의 원칙입니다. 그 동일성이 뭐냐? 탄핵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축구로 따지면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1단계가 성립이 돼야지 2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국회에서 탄핵이 통과돼야 돼요. 근데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란 하니까 국민의힘 안에서 부안해동해가지고 계엄이 내란인지 여부에 대해서 차분히 살펴봐야 되는데 국민의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덜썩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뒤늦게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는 내란에서 내란으로서 나는 표현을 했는데 정작 1단계가 끝나고 2단계 헌재 탄핵을 소추할 때 내란죄를 뺐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만두에 만두가 없으면 그게 만두 피지 그냥 만두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만두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사기 탄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학자들이 이거는 애초부터 탄핵이 성립이 안 된다. 그래서 탄핵 기각을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탄핵이 기각되거나 탄핵이 어떻게 보면 각하될 거다. 특히 각하에 저도 무게를 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별거 아닌 것처럼 한 겁니다. 이게 두 가지 트랙을 통해서 둘 중에 하나가 성립되느냐가 아니라 전제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전제부터가 사기 탄핵이었기 때문에 후반부는 애초부터 이거를 논할 필요도 없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각하라고 했던 겁니다. 또 하나가 뭐였냐? 또 하나가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서 수사 중에 진술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증거로 쓸 수 없는데 헌재에서는 형사소송에서 형사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들을 그냥 수사 단계에서 나온 것들을 덥석 쓴 겁니다. 근데 그거 쓰지 말라고 법이 엄연히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갖다 쓴 거예요. 그럼 증거로서 이게 허술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도 문제가 있어서 기각이 된다고 했는데 헌재에서는 이거를 문제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소수 의견이 아니라 그냥 개별 의견으로 본 거죠. 근데 제가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헌재 심판은 헌재 결정은 일종의 정치적이고 여론전입니다. 광장에서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이 여소야대 그 당시에는 이제 야대였죠.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내란몰이와 그런 분위기와 의석수 속에서 헌재가 정치적인 결정을 전 했다고 봅니다. 여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논리 제가 똑똑하지 않잖아요. 이 논리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20년 가까이 KBS 기자를 하고 법조 출입하면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의 논리, 이 헌법학자들의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치열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도 내란 선전선동죄로 끌려가야 됩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허영 지금 교수가 수괴가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이겁니다. 잘 네.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걸 비판할 수 있는 자유, 표현의 자유, 이 표현의 자유를 무서운 내란은 뭡니까?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입니다. 이 무서운 칼자루를 가지고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죠?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해서 그래도 저게 무슨 내란이야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민주당에서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했다 탈탈 터는 거예요. 휴대전화 제출해. 그럼 거기에서 황교안 관련해서 저게 무슨 내란 선전선동이야? 그럼 걸리는 겁니다. 내란 동조범이 되는 겁니다. 공무원들 그러면 핸드폰 다 해가지고 좀 윤석열 정부 관계 그럼요. 고위직들하고 연락하면 했던 것들은 야 이거 내란 좀 방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이게 더 위험한 건 뭐냐면요. 특검은 여튼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 영장이 발부되는 그런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잖아요. 네. 근데 TF가 이름이 뭐냐면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입니다. 그러네요. 지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사법부 완전히 박살내고 있잖아요. 헌법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네. 헌법 파괴 정부 혁신 TF라고 하면 그나마 얘네들이 좀 양심은 있구나 그럴 텐데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쳐요. 이재명이 기본적으로 거짓말 잘하고 사기 잘 치니까 얘네들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개 돼집니까? 그냥 믿습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얼마나 무섭냐? 휴대전화를 예를 들면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거 사람들이 아니 이거는 죄가 있고를 떠나서 휴대전화를 누구한테 주고 어떤 사람이 다 본다? 누가 그냥 줍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대로 휴대전화를 뺏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지가 그랬어요. 예. 이재명이. 그러면서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에 휴대전화를 몇 번 바꿨습니까? 4-5번 바뀌었죠. 김현지도 바꿨죠. 그 밑에 있는 비서들도 다 바꿨습니다. 지들은 그러면서 그리고 휴대전화 절대 뺏기면 안 된다고 하면서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받겠다고요. 그런데 안 내면 어떻게 하느냐? 징계한다고 합니다. 수사 의뢰한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아니 뭘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북한입니다. 북한이 뭘 하죠? 5호 담당제를 하잖아요. 서로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동료들 서로 사실은 밀고 하라고 하는 걸 부추기는 건 셈이 되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TF를 딱 꾸린다고 생각했을 때 네. 이재명의 본색이 드러낸다. 이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권력은 잔인하게 행사해야 된다. 그리고 정치보복은 뒤에서 몰래 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 아주 대놓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검을 가지고 했는데 결과가 나온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특검 애들 못 믿겠다. 내가 칼자를 져서 국무총리가 얘기를 하니까 그래 오케이 49개 중앙기관 75만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란 몰이를 통해 가지고 일종의 줄 세우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제 빈칸이 생기잖아요. 네. 빈칸 공직이란 자리를 자기들 말 잘 듣는 애들 그런 사람들을 알받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 최동혁. 인사혁신처장이잖아요. 인사혁신처장이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에서 바보다 얘기 안 된다 친문을 그렇게 욕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민족의 축복이다.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능력이 아니라 코드 인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동혁이 인사혁신처장이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본인들 중심적으로 사고했을 때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민주당에서 비판했다고 하면 그런 내란몰이로 내란 프레임으로 더 씌워가지고 물갈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일종의 위에 이른바 그 공직에 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특검 통해 가지고 물갈이를 하는데 그 중간과 밑에 있는 하부 조직까지 본인들이 장악하기 위해서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황교안 전 총리 긴급 체포되고 또 구속영장 청구된 상황을 주제로 먼저 좀 살펴봤고요. 자, 이제는 이곳이 평양인지 아니면 천안문, 베이징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의 생가 복원과 관련된 새로운 동향들이 어제 알려졌었죠. 서울 서대문 구의회가 경북 안동에 있는 이재명 생가 복원 기념공원 조성 이거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고 결국은 일방적으로 민주당 구의원들이 주도해서 통과시켰습니다.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죠. 안동시에서 한 것도 논란이 됐는데 그것도 서울 지금 한복판에 서대문에서 구의원들이 저런 작태를 한다. 여러 가지 막 비난과 난리가 났는데 이 상황을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십니까? 저는 뭐 서대문하고 예. 안동시가 뭐 자매 결혼을 했나? 그런가요? 그리고 우선은 그렇겠죠. 여튼 그 기초 의원 쪽에서 그쪽이 사실상 민주당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네. 저런 황당한 짓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우선적으로 쪼증은 화낼 때까지 해야 된다. 그 말이 생각되고 최동혁이 이재명은 민족의 축복이다.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재명의 마음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다면 구의원으로서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서대문구 의원들 입장에서는 하늘에게 신의 영역으로 올라있는 올려야죠. 이재명을 어떻게 더 축복으로 만들까? 그렇죠. 생가를 복원해야 됩니다. 생가를 복원해야 되는데 네. 저는 근데 제가 이재명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면요. 네. 생가를 복원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우리가 역사적 평가가 끝났잖아요. 역사적 평가가 끝나려면 시간이 지났습니다. 대부분 고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실은 죽음과 관련된 얘기네요. 그렇지 않나요? 예.
아니 생가를 복원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뭐 비석을 세우고 뭐 공덕비를 세우고 뭐 그런 쇼를 한다는 건데 예. 역사적 평가가 끝났고 사후에 하는 경우가 대체로 많죠. 그래야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권력에서 한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쪼증이잖아요. 아부잖아요. 살아있으면 보통은 사저라고 그냥 하죠. 사저. 맞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생가 복원 이런 것들이 이재명과 개딸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좀 냉정하게 본다면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빨리 죽어라. 그리고 의미인가요? 저는 이재명 생가 복원을 통해서 이 서대문구에 있는 의원들이 노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진심이 아니에요. 뭐냐면 기초 의원들도요, 광역 의원들도 후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군요. 바뀌었습니다. 네. 최혁진이 한 건 보였잖아요. 최혁진. 그렇게 최혁진이. 싸우니까 후원금이 많이 오더라. 후원금이 며칠 만에 1억 5천이 찼거든요. 개딸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이 생가복원에 드러나 있는 거 제가 볼 땐 뭔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걸 수도 있는데 서대문구에서 하니까 서대문구 의원들에 대해서 뭔가 좋게 볼 수 있어 후원금을 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제가 팔로우를 해보니까 이 문제를 건의문을 해가지고 통과시켰던 구의원이 이거 안 하기로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좀 민망하고 워낙 주변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취하하고자 한다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브레이크가 안 드는 겁니다. 권력이라는 것들이 이 남용됐을 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만 남용을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항상 그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청꾼이 있고 아부꾼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대통령실에서 이런 거를 제동을 걸어야 돼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아니 대통령님 이런 거 되면 우습게 되는 겁니다. 꼴이 네네. 국민들이 뭘로 보겠습니까? 이런 거 자제시켜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이재명을 진짜 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 뭐 충원을 하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님 야 뭐 생가복원을 위해서 안동도 아니고 서대문에서 이런 걸 한답니다.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보고를 하지 않을까 싶고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또 아내분에 대해서도 또 그런 얘기 움직임이 있는 거 보고 야 정도껏 해야 되는데 자제나 절제가 안 되는구나.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가제는 개편이라고 보니까 또 무엇보다도 그 최동혁이라는 사람이 민족의 축복이고 하늘이 낸 사람이라는 사람이 우리 공무원의 교육과 인사 관련해서 총책임자잖아요. 예. 그런 사람을 곁에 두고 있는 이재명이라고 한다면 뭐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예. 자, 서대문 구의회 장면을 봤는데 또 하나의 장면들 때문에 어제 이틀간 뭐 그제 상당히 놀라신 분들이 많을 텐데 김혜경 생가복원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됐어요. 네. 물론 이건 정부 차원에서 이걸 추진하는 건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건 아닙니다. 안동시에서 하는 이재명 생가는 안동시에서 지자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 사진을 마음껏 사용해라 안동시가 요구한 대로 협조를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협조를 했어요. 이재명 생가 복원 무슨 기념 사업에.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되니까 김혜경을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지금 넘어온 것 같습니다. 육촌 오빠가 이걸 주도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제 김혜경까지 생가를 복원하겠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과 대통령실은 이런 상황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는 협조하고 막기는커녕 즉 몸조심하거나 이 국가 공직자, 최고 공직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만과 독선이고 권력에 취해 있는 거죠. 오죽하면 나쁜 놈, 범죄자인 대장동 일당을 위해서 항소를 포기하는 그런 집까지 그런 작태까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전 궁금해요. 김혜경 여사 관련해 가지고 뭐 생가터하고 생가를 복원한다고 하는데
친척분이 좀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마을 사람 분들인데 저는 김혜경에 대해서 존경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하나 들어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녹취는 제가 공개 못하고 이미 여러분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아, 이재선 씨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그 딸하고 하는 그렇습니다. 통화요?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김혜경이 인연이 그냥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연이. 그러니까 조카가 욕도 참 인연이라니요. 찰지게 그러니까 하지. 김혜경이 어른 내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오고 가다가 뭐라고 얘기하냐. 김혜경이 좋아. 내가 여태까지 니네 아빠 강제 입원 내가 말렸거든. 니네 작은 아빠 하는 거 너 때문에 알아라. 알았어. 뭡니까? 강제 입원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켰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욕도 하고 겁박하고 조카를 겁박해서 너 아빠 강제 입원 시키겠다는 겁니다. 친형을 정신병원에. 이거요. 친형 강제 입원 관련해서 이재명이 토론회에서 그거 자기 안 했다고 했다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해서 벌금 300만 원 받았습니다. 물론 대법원에서 무죄 파기환송됐어요. 근데 그때 김만배가 썼던 표현이 뭐냐면 숨 쉴 공간. 토론에선 거짓말이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많은 거짓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궤변을 통해 가지고 무죄 취지 받았지 않았습니까? 숨 쉴 공간 표현의 자유. 그런데 지는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해놓고서 표현의 자유를 무죄해놓고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이재명과 민주당에서 비판을 하면 표현의 자유 입틀막을 하면서 그거를 내란 선동죄로 입틀막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고 다시 본류로 와서 예. 김혜경이 그런 사람이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김혜경이 뭐 했습니까? 사모님 팀 경기도 지사 아니 배우자가 사모님 팀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배소연 씨 그리고 주변에 있던 공무원들 진짜 나라를 위해서 성남 시민 경기도민을 위해서 써야 될 그 공무원들이까지 포함해서 1억 넘게 배임죄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고요? 제정신입니까? 최민희 방송통신 그 미방위 위원장, 과방위 위원장의 말을 제가 빌리자면 뇌구조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도껏 하시라. 본인들의 권력이 그냥 주구장창 영원할 것 같지 아닙니다. 정신 차리시고요.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중하시라. 언제 내려올지 모른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김현지 문제가 해당되는 상황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이 11일 그제 국무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어서 철거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법을 아예 개정을 해라. 달지를 못하게 하라. 이런 얘기가 나온 후에 두 가지가 하나는 김현지가 나왔고 또 하나는 중국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중국은 좀 별개하고 김현지가 상당히 더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은 분들이 언론에서도 그쪽에 포인트가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말한 게 저 김현지 현수막을 말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사실 꽤 많습니다. 김현지가 대체 누구길래 김현지 보고 싶다. 네. 김현지가 누구예요? 그렇죠. 예.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도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제가 볼 때 뭐 굉장히 중립적인 보고 싶다, 알고 싶다. 대체 누구길래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네. 이재명과 민주당의 그 이중성이 너무나 황당한 게 2022년도에 법을 만듭니다. 뭐냐면 5개 광고물법에서 규제 대상에서 정당 현수막을 제외합니다. 그때는 야당이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나가서 열심히 세일즈 외교를 했는데 그리고 본인들이 가짜 선동을 통해 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 거짓말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서틀 외교 복원하고 오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대통령은 오므라이스, 국민은 방사능 밥상. 본인들
회 잘 먹었잖아요. 사인도 하고.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짓거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본인들이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제대로 하는 일을 못하니까 비판적인 문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현수막 제대로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틀막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룬 내용들이 일관성이 있습니다. 뭐죠? 황교안 전 총리 이틀막 한 거죠. 네. 그리고 TF 내란몰이를 통해서 싹 하면서 이견을 제시하거나 비판하는 사람 이틀막 하면서 네. 자기 사람 꽂아놓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현수막도 결국은 표현의 자유입니다. 표현의 자유에서 이틀막인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이런 거 하나하나 챙길 거냐. 근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중요해. 현지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김혜경 여사 그 생가 보건과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 관심이 없나 그냥 놔두니. 아니 오로지 애지중지 현지만 있으면 그래. 안 되죠. 우리 네. 혜경 여사가 굉장히 해경궁이 울어요? 질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내가 국모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가? 하여튼 제가 뭐 그쪽이 알아서 할 문제이긴 한데 이겁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로서 본인들이 공격할 때는 그거는 예외로 하는 법을 만들고 심지어 그 법 누가 냈냐면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했다고 이재명이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랑스럽게. 근데 그거를 이런 혐오 중국과 김현지와 그런 거와 관련된 그런 본인들이 듣고 싶지 않은 내용 진실이 때로는 아니죠. 이재명 입장에서는 진실을 듣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아예 없애버리고자 하는 법안을 또 만든다고 하고 이재명이 지령을 내리니까 민주당에서 우후죽순 관련된 법안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절대 존엄 현지를 지키기 위해서 참 하나하나 아주 디테일하게 챙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여전히 남는 의문점입니다. 김현지 문제는 상당히 그간에 있었던 상당히 그 전직 대통령들과 비교되는 장면인데 어떤 논란의 인물이 상당히 의혹이 제기 논란이 되면 일단은 그 직을 그만두게 하거나 아니면 그렇죠. 조금 낮은 직책이나 다른 것으로 일종의 좀 보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논란이 되니까 국가 증인 출석 문제까지 제기되니까 직함을 아예 바꿔서 역할을 바꿔서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총무비서관도 아주 워낙 중요한 자리인데 제1부속실장으로 올려버리고 지난번 국회에서 운영이 할 때 오후 3시 40분에 그것도 대기하고 있다 김현지가 하는 식으로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밝히는 초유의 상황들이 지금 특정인한테만 발생하고 있는데 현수막도 사실은 비판한 현수막들이 많잖아요. 정권이든 특정인이든. 그렇죠. 근데 이 김현지 문제만 나오면 이재명이 급발진하는 것 같아요. 이 급발진이 왜 급발진을 김현지 대해서 급발진하는지 그것이 참 의문이에요. 국민들을 볼 때 네. 나쁜 놈인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그렇게 돈을 퍼주는 네. 소위 말해서 검찰이 항소를 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못하게 했다. 네. 그거 왜 그럴까요? 코가 깨인 거잖아요. 코가 깨인 겁니다. 만배한테 나무관테. 그런데 김현지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 김현지가 만약에 대통령 밑에서 그냥 참모였다고 생각한다. 그럼 김현지가 대통령님 저 때문에 이런 의혹을 사는 거는 국정 운영에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좀 빠져 있겠습니다. 이런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는 겁니다. 뭐냐? 사실상 이재명이 함부로 할 수 없는다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요.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 근데 과거가 아름답지 못했을 때 이 사람이 참 무섭거든요. 왜 만배한테 그럴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배가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하고 커넥션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 대한민국 대통령이 떳떳한 사람이라면 김만배가 7,400억 원을 날로 먹을 수 있게 도와줍니까? 남욱이 1,000억 원을 날로 먹을 수 있게 도와줍니까? 아니잖아요. 만약에 검찰이 항소를 안 한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항소 지휘를 안 한다. 데려다가 까야죠. 조인트 까야죠. 야 너희 때문에 내가 진짜 이런 오해를 살아.
나는 떳떳한데 그래야 되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항소 포기를 항소 자제라는 어처구니 없는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설득하려 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현지 관련해서도 떳떳하면 나와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국회에서 합의를 하면 조율을 하면 나오겠다? 민주당이 못 나오게 하는데 그게 됩니까? 그리고 더 가증스러운 건 뭐냐? 이재명 대통령이란 사람이 이재명이 나는 김현지한테 언제든 가라고 스탠바이 시켰다. 예. 아니까 저는 제발 본인들이 좀 힘이 있다고 해서 능멸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나 뻔뻔하고 가증스럽고 정도껏 하시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저는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아요. 지금의 김만배에 대해서 공동 피의자로 지금 저기 나와 있습니다. 이미 네. 김만배 일당하고 그리고 지금 이 김현지와 관련해서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결국은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상황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거냐? 그 이상의 것이 나옵니다. 배임죄 없앨 거고요. 그리고 또 뭐 합니까? 재판 중지를 넘어서 재판을 삭제할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검찰을 악마하고 남욱한테 돈 찔러주고 그다음에 김만배한테 그 수천억을 찔러주는 게 뭐냐? 그러면 이해관계가 상충하지 않잖아요. 그럼 남욱이 어떻게 합니까? 이재명의 석자를 언급 안 하겠죠. 그리고 이재명한테 유리한 얘기를 하겠죠. 이재명한테 유리하게 하는 게 뭐냐? 검찰을 악마하는 겁니다. 검찰이 날 회유했다. 근데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요. 어제 녹취가 재밌는 게 나왔잖아요. 제가 오늘 보면서 저쪽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예. 그 저쪽이라면 노만석이 이야기 노만석이 얘기한 게 이거잖아요. 네. 저쪽에서는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다. 저쪽이 누굽니까? 제가 이 지읒 미음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네. 재밌는 게 네. 어제 노만석 얘기뿐만이 아니라 저기 나무가구 유동규 전화 통화 내용이 박광현 있습니다. 씨가 그렇죠. 공개한 거. 박광현 씨가. 네. 그런데 그 표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김만배가 계속 나한테 3년 정도 있다가 나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저쪽하고 교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는 저쪽의 날이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를 보면서 저쪽이 공통 분모구나. 검찰 수장이라는 사람이 저쪽에 대해서 지우려고 하고 있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면서 내가 중간에서 굉장히 많이 부대껴였다. 실토한 거잖아. 저쪽이 나쁜 놈이라는 걸 확실히 실토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욱이 얘기한 게 김만배가 계속 나한테 3년 정도 있다가 나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저쪽이랑 교감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저쪽 가지고 좀 기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술을 한 잔 먹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아들 무릎에 앉혀놓고 이런 얘기하죠. 저도 좀 과거에 어릴 때 살짝 동네 분들한테 들었고 그 후에 커서도 이제 가끔 들었는데 보통 이런 얘기 가끔 하죠. 남자들이 조심해야 할 3가지가 있다. 첫째, 여자. 두 번째, 돈. 3번째, 술. 뭐 순서에 따라서 술을 먼저 이야기한 사람도 술, 여자, 돈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합니다만 이재명과 김현지, 이재명을 뭘 조심했어야 될까요? 김현지한테 무슨 약점이 잡혀 있을까요? 그 3가지 중에. 돈 문제일까요? 여자 문제일까요? 술은 아닐 것 같고 1번, 2번, 3번 중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 여자, 술. 남자가 조심해야 할 3가지. 자, 웃음을 주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 안에 늘 진실이 있는 것이죠. 머니로 맺어져 있는 경제 공동체, 범죄 공동체가 늘 작동하는 거니까요. 자, 마지막 질문 이런 얘기. 이걸로 질문을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김현지가 원래 대통령실 안에 들어갈 때부터 힘이 세다는 건 밖에 있는 일반 국민들 하나는 다 인지하지 못했다도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은 대부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불과 4개월 사이에 김현지의 힘이
초기에 느꼈던 것보다 훨씬 세다는 것이 오히려 더 증명이 된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아까 맞습니다. 지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 안에 있는 참모들이나 지금 정부 내각에 있는 주요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자, 김현지란 존재를 그러면 지금 어떻게 생각할까? 그로부터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김현지를 의식해야 되는 그것이 미치는 영향. 그런 차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예. 사례를 봤습니다. 강선우 예. 강선우가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를 할 때 스스로 이제 더 이상 이제 버틸 수 없다고 얘기했을 때 누구한테 전화했습니까? 누구한테 전화했습니까? 하니까 알고 보니까 김현지랑 통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강훈식이랑 나중에 저기가 강선우가 통화를 합니다. 비서실장이 위입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총무비서관이 위입니까? 비서실장이 위잖아요. 그런데 비서실장이 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김현지랑 통화해서 이게 이재명의 뜻이구나를 확인하고 예를 들어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강선우한테 전화를 했을 때 그럼 강선우가 그럴 거야. 아니 당신이 뭔데 나한테 전화해. 대통령 이재명의 뜻이야? 안 먹혔을 겁니다. 근데 김현지가 전화하고 나서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 보도를 한겨레에서 했는데 한겨레 보도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그런 적 없다 했어요. 근데 거짓말로 들통났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실토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좀 꾸짖었다. 그런 쪽의 뉘앙스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실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실세는 실세라고 안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실세를 알아보는 법이고 모든 사람들이 김현지에 대해서 실세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권력은요 어떤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첫 단추를 꿰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김현지하고 이재명의 관계를 우리가 또 영상을 통해서 본 게 있잖아요. 네. 싸움의 현장에서 불법적인 현장에서 폭력적인 현장에서 같이 했던 게 영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때리고 김현지가 막 멱살 잡으면서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의회에 진입했을 때 김현지가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네. 다리 꼬고 앉아 있고 이재명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전부터 이재명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권력의 생리를 아는 사람들은 알아서 기고 알아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재명의 머릿속에 90% 제가 볼 때 거의 99%는 뭐냐 본인의 사법 리스크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김현지가 뭡니까? 이른바 사법 리스크 컨트롤 타워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재명의 그 장관, 보좌관 그리고 또 국정원 기조실장 제2인자 법제처장 그리고 대통령실의 민정수석 밑에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그리고 법무비서관 공통점이 뭐냐? 다 이재명의 변호인이었습니다. 그러면 공직이란 자리를 다 변호인들 그리고 경기 라인과 성남 라인 여기에 다 관여된 사람이 누굽니까? 김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직을 알박기를 통해서 제가 예전에 병기남 인사라고 했잖아요. 변호인하고 경기의 기, 그다음에 성남의 성해서 남 해가지고 이 공직이란 자리를 알박기를 통해서 권력을 사유하고 그 모든 것들의 네트워킹의 정점 그걸 우리가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데 그 컨트롤 타워에 김현지가 있고요. 이게 단순히 사법 리스크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상보를 하는 거잖아요. 공직을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공직이 월급도 주고요. 돈도 주고 또 하나는 뭡니까?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을 위해서 본인들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유일하게 이재명을 위해서 권력을 사유하고 거기에 복무하는 뭐 표현이 좀 거칠 수 있지만 권력의 개들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황교안 전 총리의 체포 구속영장 청구 소식부터 김현지 문제까지 여기에 다리를 거치다 보니까 김혜경의 생가 문제도 같이 걸쳐서 다뤄봤네요. 예, 2부 김기웅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강대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대규입니다. 예. 자, 이제 국방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현안은 이것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주말에 이제 이건 아시는 분들이지만 중대 사안이라 이건 다뤄야 되겠죠. 한강공원에서 중국인들이 군복 차림에 복장을 하고 여기에 오성 홍기와 유사한 그런 빨간색 깃발 들고서 오와 열을 맞춰 군대식 행진을 했다. 참 이거 충격적이죠. 영상과 사진이 지금 급속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150여 명의 중국인이 참여한 걸로 알려졌는데, 자, 저 정도 되면 150명 정도가 저렇게 군복을 입고 오성 홍기와 유사한 깃발을 들고 중국인들이 저렇게 집단적으로 군대 행진을 했다. 상당히 조직적으로 준비를 한 것 같은데요. 저 상황 어떤 차원에서 해석하십니까? 네,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들은 일단은 무비자로 다 입국을 했을 거라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예, 입국 자체는 굉장히 쉬울 것이라 보여지고요. 저 행사의 자본이, 행사의 비용이 국비로 들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지방비로 들어간 것이냐, 저게 뭐 지역 축제인데 올라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국비냐 지방비냐, 만약에 세금이 지원됐다면 저기에 대해서 검토를 못한 공무원 문책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만약에 이게 세금 지원이 아니라 중국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자체적으로 한 행사다 이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자본으로 무비자 입국이 지금 가능하니까 지금도 저런 행사를 돈만 있으면 중국인들 100명, 150명, 200명 모여가지고 뭐 1000명도 모일 수 있겠죠. 전국 어디서나 저런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런 걸 왜 하냐. 지금 중국에는 저 오성 홍기를 들고 전 세계를 돌아다녀서 인증을 하는 게 마치 하나의 뭐 유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틱톡이나 이런 곳에서. 제주도에서도 오성 홍기 흔들고 막 하는 모습이 발견되고 전국의 주요 관광지에서 중국인 그 유튜버들이 오성 홍기를 흔드는 모습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런 거에 일맥상통이라 보여지고요. 다른 나라는 저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했냐? 몽골 같은 경우에는 몽골에서 저렇게 오성 홍기 흔들면서 징기스칸이 몽골 사람이다라고 외쳤던 그 중국인들은 네. 다 몽골인들한테 두들겨 맞았어요. 그랬어요? 네, 두들겨 맞아가지고 맞은 장면까지 다 인증을 했거든요. 피 터지고 막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몽골 사람들한테 내가 쳐 맞았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오히려 국가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 꼴이죠. 만약에 우리 국민이 저 행사에 대해서 애국심을 갖고 지금 남의 나라에 와서 뭐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 국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할지 아니면 저 행사를 한 중국인을 보호할지 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걸 주최한 주최 측이 한국문화교류사업단이라는 주최 측이 있어요. 저희가 좀 찾아봤습니다. 주로는 한국문화교류사업단이긴 한데 그간에 약 2012년도부터 이 사업을 해온 걸로 제가 얼핏 기록을 봤어요. 그러면 한 10몇 년을 해왔는데 다 중국 관련된 사업이더라고요. 아, 네, 그래요? 중국 현지에 네. 가서 무슨 특정 주하고 해서 중국과 관련된 네. 뭐 우리 문화와 관련 선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중국 문화를 배우게 하고 네. 그런 어떤 단체던데 이 국내 단체이긴 한데 네. 지방 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네. 행사 지원금도 받고 하는 단체이더라고요. 예. 저게 아마 예. 조용한 침공이라고 전 세계에선 표현을 합니다. 예. 전 세계 그 저런 중국인들이 서방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없는 나라에 대해서는 조용한 침공을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비판 나는 서적도 나오고 합니다. 리포트도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한미 동맹이 너무나 강력하게 돼 있어서 저렇게 조용한 침공조차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고 나서 가시화가 된 것이고 그 단체에 대해서는 좀 후속으로 팔로잉을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한국문화교류사업단 자체가 지금 이름이 이제 복잡한 여러 가지 한국과 중국과 관련된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번 동방명주 관련된 사장이었던 비밀경찰서 운영에 상당한 의혹을 제기했던 왕화이준 있죠. 왕해군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자, 이 단체와 어떻게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마 추가적으로 상당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제가 연결은 일단 검색 작업에서는 확인되지 않은데 중국 현지를 방문해서 굉장히 중국의 지역 조직과 지역 자치단체와 대대적으로 사업을 하는 건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중적 단체구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단체가 입장을 밝혔어요. 논란이 되니까 네. 그냥 걷기 행사라고 그러네. 아. 저렇게 걷는 행사도 있어요? 없죠. 일반 걷기 행사는 건강을 위해 가지고 복장이 자유롭고 네. 뭐 운동화를 갖추고 혹은 맨발 걷기 행사라든가 하는데 걷기 행사를 저렇게 단체복을 입고 걷기 행사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목적이 걷기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사상 전파나 복장으로부터 나온 그러한 뭐 중국에다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나 목적을 갖고 걷는 것이죠. 그리고 제식 훈련이죠. 제식 훈련. 저게 어떻게 걷기 행사입니까? 예. 자, 연관해서 다른 문제도 한번 좀 살펴보죠. 최근에 왜 양부남 서용교 의원들 비롯해 민주당 9명, 최혁진이란 인물까지 해서 10명이 저는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중국 비판 금지법, 네. 중국 비판 통제법. 실제는 이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죠. 네. 그런데 저 아까 이제 장면과 연동해서 이야기를 하면 중국인들이 서울 한강 저 공원에서 군대 행진을 한다. 저거 비판하면 이제 저거 법안 발효된 거 저거 많이 통과되면 저 법에 의해서 또 실형을 받게 되나요? 그러니까요. 이 나라가 정말 거꾸로 가는 게 네. 저렇게 중국인들이 와서 오송옹치를 흔들고 있으면 네. 법을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국내에 와서 다 그 본인 국기를 흔들면서 정치 행위를 하는 혹은 신고하지 않은 행사를 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출국을 금지한다. 뭐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하고 있어요. 네. 거꾸로 저 행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뭐 중국인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형법상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처한다는 것인데 저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처벌하는 지금 법이 우리나라에 있죠. 예. 있는데 집단적 명예훼손죄와 집단적 모욕죄는 판례상 무죄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인들은 다 뭐 지저분해. 중국인들은 다 범죄를 많이 저질러라는 거는 무죄예요. 중국 인구가 16억이기 때문에. 혹은 아니면 변호사들은 다 놀고 먹는다. 야 연예인들은 맨날 놀고 먹으면 돈 벌잖아. 이거 무죄예요. 예. 연예인 중에 누가 특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집단적 모욕죄랑 집단적 명예훼손은 무죄인데 하필 중국만 욕하면 지금 처벌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거 정말 저 법안을 발의한 양부남이라는 사람이 법조인인데 검사 출신인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으로 규정했던 강원랜드 사건. 네. 강원랜드 사건의 수사단장으로 있다가 정치검사예요. 민주당이 비판했던 정치검사입니다. 그러다가 공천받아가지고 나온 사람인데, 저기 법조인이 어떻게 이런 법을 발의할 수 있는지 좀 굉장히 좀 어이가 없습니다. 저 법안이 만약 통과되잖아요? 네. 그러면 집단적 모욕죄, 집단적 명예훼손죄의 법리가 완전 바뀝니다.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국회를 비판하거나 대통령실을 비판하는 어떠한 단체를 비판하잖아요. 기업을 비판할 수도 있고. 그게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인데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국회의원들도 비판 못해요. 야 국회의원들 뭐 하는 거야? 이런 말도 못합니다. 집단적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반드시 통과돼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예. 네. 전체주의나 군국주의에 있을 만한 중국식 군대뿐만 아니라 저 법안 자체가 전체주의나 군국주의의 시대에 친중 군국주의를 위한 법안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재명은 최근에 계속 연거푸 반중 시위를 하는 청년들의 집회에 대해서 네. 혐오를 조장한다고 그러면서 강력하게 처벌하라, 또 대책을 세워라, 경찰 뭐하냐, 행안부 장관 뭐하냐, 굉장히 그래서 이제 사상 집회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억압하는 걸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반중 시위를 혐오 세력으로 몰아서 지금 조치를 하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런 중국식의 군대 행진, 그것도 우리 한강공원에서 저렇게 집단적으로 일으키는 저 행동, 네. 저 행동에 대해서는 중국인 우대 정책입니까? 아무런 말도 현재까지 안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저렇게 중국에 살살 기고 있는 거는 내년 4월에 한중 정상회담이 이제 중국의 초청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 때문에 중국 가가지고 내가 초청을 받겠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중국에 살살 기면서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강력한 발언도 나온 것인데 이게 지금 어느 나라 정부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게 자주 국가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군복을 입고 와가지고 저렇게 행진을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자주 국가인가? 예전에 우리나라 침략당했던 뭐 일제 시대에 뭐 있었던 일련의 사건이나 강화도 조약이나 다 이런 식으로 비롯된 거거든요.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이 있고 난 후에 한일 합병이 정확히 한 50년 걸렸어요.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아무런 움직임을 내지 않고 있는 게 좀 국민들이 좀 들고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중국인들의 군대 행진 이 문제를 중심으로 좀 관련된 문제를 합산해서 좀 이거는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냐면 네.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출입국 관리법에 혹은 지금 있는 출입국 관리법으로도 충분히 조치할 수 있어요. 출입국 관리법에는 외국인의 한국 내에 정치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건 뭐냐? 외국인들이 집회나 시위를 신고해도 못하는 거예요. 집회나 시위 현장에 갈 수도 없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저 사람들이 그대로 출국하고 또 입국한다? 저런 행사는 이제 매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게 하나의 관광 상품이 돼가지고 야, 한국의 유명한 관광지 여의도 공원이나 또 한국의 유명한 드라마 뭐 별그대든 중국에서 유명한 드라마 촬영지에서 우리가 중국인 오송홍치를 흔들자라는 게 하나의 관광 상품이 돼서 무비자로 막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부가 경각심 없이 출입국 관리법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피해 입는 거는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죠. 네. 지난 10월 31일 불과 한 열흘 정도 전에 지금 있었던 일이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정부가 무비자 중국인들 무비자 입국 조치를 한 이후에 집단적으로 저렇게 무비자로 들어온 상황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집단적으로 저렇게 들어와서 150여 명의 중국인이 저 행진을 했다고 하니까 무비자 입국을 이용해서 들어왔다 하면 출입국관리소에서도 자,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적절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권이 어떤 무비자 입국의 길을 열었는지를 다시 확인하게 하네요. 범죄뿐만 아니라 마음껏 와서 중국인들이 친중 행보를 벌이도록 문을 열어준 그런 격이 됐네요. 그 장면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다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최민희 문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딸 결혼식 문제로 정치적 논란이 공방이 굉장히 세게 붙었죠. 여기에다가 과방위원장 이제 자격 논란까지 붙었는데 이제 거기에 멈추지 않고 지금 법적인 형사처벌 문제의 상황으로 지금 상당히 넘어가는 그 단계까지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가 고발인 조사를 했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씨 불러서 이제 조사를 했고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을 기본으로 해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조사를 했는데 오늘 또 조사가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에 이 조사를 했던 서민민생대책위와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 관계자도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지금 경찰에서 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일단 경찰 수사 착수 소식은 들려왔는데 어떤 단계라고 어떤 차원으로 보세요? 네, 이 수사의 과정이 고발이나 고소가 있으면 고발인 고소인 먼저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고한 사람 먼저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신고인의 진술 조서를 토대로 해가지고 피고발인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발인 조사는 굉장히 빨리 잡혀요. 지난주에 고소하면 바로 이번 주에 잡힙니다. 관건은 최민희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최민희에 대한 조사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가 관건이고요. 지금 영등포 경찰서에 사건이 다 이첩되어 있다 보니까 영등포 경찰서가 국회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뭐 차로 한 10분이면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는 거리예요. 과방위원장이 뭐 아무리 바쁜다고 하겠지만 지금 12월 2일이 되면 예결이 다 마감이 됩니다. 예결 그 시한이 통과가 되면 국회도 12월 중순부터 1월 사이에는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서 방학처럼 불리거든요. 국회의원이 송년회 행사 다니면서 인사하는 거 이외에는 특별히 정책적인 활동이 없기 때문에 뭐 해외도 나가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영등포 경찰서가 빨리 소환 조사를 하기를 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최민희에 대한 인적 조사도 중요한데 물적으로 금융 자료에 대해서는 일단은 영장 청구부터 하셔야죠. 영장 청구를 해서 그 카드 결제 내역이 그 있었던 그 청첩장에 있는 카드 결제의 금융 자료와 또 거기에 있는 계좌번호 금융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게 우선이고 그 이외에 최민희와 또 최민희
보좌진들의 휴대폰을 좀 확보를 압수를 하셔야 되고요. 또 좀 나아가서 결혼식장이라는 것이 계좌로 안 보내고 현금으로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현금을 다 적어놔요, 사실은. 나중에 또 고마운 분들에게 다시 또 그 돌려주기 위해서 다 적어놓는데 이 현금을 적어놓은 누가 얼마를 냈다고 적어놓은 그 장부를 내역을 시급하게 확보하는 게 이 사건의 주요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증거,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최민희가 언제 출석하느냐가 아주 관전 포인트고 실제로 물적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경찰이 얼마나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는지 그 문제를 좀 지적했는데 근데 최민희가 어쨌든 이제 이 법적 조사 형사처벌 단계로 넘어가서 경찰이 이제 수사를 착수했다고 하면 가장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일, 특히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만한 일, 쟁점은 어디 부분에 있습니까? 일단은 그 법적으로 김영란법이 있고요. 예. 형법상 뇌물수수죄가 있습니다.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권익위에다가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 최수진 의원 과방위원을 필두로 해가지고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가 권익위에 신고를 해서 거기도 사건이 진행될 텐데. 예. 김영란법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은 본인의 굉장히 오래된 지인이나 뭐 오래된 동창, 그러니까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 빼고는 다 5만 원까지만 축의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 동료 아니고서는 다 5만 원까지만 축의금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일반 다른 사람들에게 5만 원 이상의 돈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거는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민희 측에서도 930만 원 문자가 발견됐을 때 돌려주려고 했다라고 한 것인데 결국 돌려준 정황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말고는 돌려받았다는 사람이 아직 안 나오고 있고 이거보다 가장 큰 문제가 뇌물죄입니다. 뇌물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바로 징역형인데 뇌물죄는 김영란법하고 다르게 대향범이라 그래서 뇌물 공여자와 뇌물 받는 자,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모두 처벌되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뇌물죄에 대해서는 대가성 여부가 짙었냐 안 짙었냐를 봅니다. 예. 단순히 그냥 뭐 직장 동료, 국회의원 동료들끼리 주고받는 거는 뇌물이 성립되지 않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과방위 관련된 입법 이슈가 있거나 과방위 관련된 예산 이슈가 있는 뭐 공기업들 혹은 과방위 관련해서 허가 관련해서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 관계자들이 주는 돈은 다 뇌물의 대가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데 과연 최민희의 지역구인 남양주 지역구에서 내년에 선거를 출마할 시의원, 도의원 뭐 이런 사람들은 남양주 시의원이나 경기도 도의원 또 그 후보자들은 최민희 딸에게 어느 정도로 축의를 했냐. 전 이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봐요. 아, 그렇군요. 네, 사실 기업인들이 저기 되게 화하는 다 기업인들인데 공기업들이죠. 네. 공기업들은 그 조항에 의해서 또 공직자의 마음이 좀 있어가지고 축의금을 할 때 뭐 10만 원 이상, 많으면 30만 원 이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선거에 출마할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이 사람들은 뭐 내가 내는 것도 크지만 내 사돈의 8촌까지 다 내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좌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사실은 이번 기회에 네. 제가 큰 힘이 되어드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큰 힘이 뭐냐? 뭐 한 장인데 어느 정도 크게 한 장이냐, 두 장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누기 때문에 그거 휴대폰 다 압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그래서 드리는 거고 지역에 있는 그 출마자들에게 만약에 그 돈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 뇌물죄로 좀 우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법적으로는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지금 어떤 상황이 될 걸로 보십니까? 이제 과방위원장의 사퇴 문제가 좀 쟁점이 됐지 않습니까? 한동안은 사퇴 의사가 상당히 민주당 내부에도 상당히 강하다가 좀 주춤하는 형식이었어요. 정청래가 전화를 걸 때만 하더라도 사퇴 쪽으로 가느냐 했다가 일부에 이제 사퇴는 하지 않고 마무리를 짓는 뭐 사과 유감 표명으로 끝내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또 근래 지금 한 3, 4일 사이에 최민희 관련된 이 사퇴 여론이 국민 여론이 굉장히 높다는 조사가 나오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고심에 빠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최민희에 대해서는 지금 최민희가 지난주 에이펙도 이겼습니다. 지난주 에이펙도 이기고 지난주 정청래가 재판중지법 얘기하다가 쏙 들어갔지만 최민희는 계속 이어졌거든요. 좀 다소 걱정되는 게 우리 정론지인 펜앤마이크는 최민희에 대해서 계속 주목하고 있는데 다른 언론에서는 이따가 후술할 그 대장동 사건 항소 문제 때문에 최민희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질까봐 그럴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이 최민희가 그 과연 사퇴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버틸 것 같아요. 버틸 것 같은 그 이유를 한 3가지 시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첫 번째는 그 이슈가 이슈를 덮는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장동 항소 문제가 이번 주를 덮을 겁니다. 그래서 최민희가 역시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날 잊었어. 라고 이슈가 또 이슈를 덮는 꼴이 덮을까봐. 됐어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좀 걱정되고 두 번째가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해 봤을 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뭐 공천 장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 국회의원들 중에 또 국회의원 자녀들이 결혼을 하는 그 예정돼 있는 사람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그 12월부터 내년 한 3월까지 본인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민희에 대해서 대놓고 비판을 못하는 의원들이 있대요. 정말 답답한 신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최민희에 대한 공격이 좀 날카롭지 않고 좀 더 사그라들 거라는 시각이 있고 세 번째로 대장동 항소 문제인데 네. 대장동 항소 문제는 결국 대통령실에 불똥이 들 겁니다. 대장동 항소 문제는 법무부 장관 차관의 지시가 있냐 없냐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불똥이 들 거고 국회에는 국회 원내에는 불똥이 튈 가능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정청래 입장에서는 그냥 냅두고 지켜볼 수가 있어요. 또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그냥 냅두고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청래가 이재명하고 같이 가는 입장이라고 하면 야 대장동 불똥 튀고 있으니까 차라리 최민희를 빨리 사퇴시켜 해가지고 민주당이 그래도 아직도 뭐 정정하다는 걸 보여줘라고 할 텐데 정청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뭐 사이가 돈독하지는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가만히 냅둘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이 대장동 여파도 있겠군요. 그러나 이 문제는 한번 우리가 계속 팔로잉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한번 물었으면 네. 좀 끝까지 집요함도 좀 보여줘야죠. 그런 문제 차원에서도 한번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사건은 분명 대장동이 관련된 검찰 항소 포기입니다. 이게 정권을 아마 흔드는 여파, 정권을 실제로 흔드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하게 만든 실제로 직권 남용의 혐의를 받을 이 당사자들을 수사하지 않고 그들을 감옥에 보내지 않고는 이거 대통령 수습이 안 될 겁니다. 대통령한테 계속 화살이 날아갈 텐데 그 문제부터 집중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차분하게 이제 법적인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짧게 사실 다룰 게 많으니까 우리 강대규 변호사님한테는 그런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어쨌든 압축해서 뭐 법무부에서 반대하는 것까지는 상당히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검찰이 항소를 못했다. 검사 단계에서부터 서울중앙지검장이 왜 그걸 결단을 못했냐. 왜 노만석 검찰총장은 사실상 못하도록 지휘했냐. 법무부 장차관이 반대했다는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요 전체 차원을 볼 때 이 상황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십니까? 왜 그렇냐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이따가 방송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말씀드릴 걸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재명 때문에 안 한 거죠. 그 판결문에 대장동 그 개발 비리 판결문에 이재명이라는 이름 언급이 401번이 됩니다. 400번이 넘게 이재명이 언급되면서 결국 요지가 뭐냐? 이 민간업자들이 그 피고인들에게 뭐 그 성남 기획본부장이던 뭐 이재명 오른팔이든 왼팔이든 이런 피고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선거 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뭐 댓글도 지원해 줬어요. 그러면서 허위 기획 보도도 도와주면서 이재명 선거를 도와줬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도 이 피고인들이 이 민간업자로 선정을 해야 된다. 이 개발 방식을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도 다 보고를 받고 민간업자 선정을 해줬고 그리고 그 대장동에 대해서 원래 공익 개발이냐 민간 개발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이 애초부터 민간 개발을 주장을 했고 이런 게 다 판결문에 녹아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항소를 해가지고 더 물고 뜯고 싸우다 보면 그러면 이 피고인들이 항소심 가가지고는 본인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더 납작 센 발언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형량을 줄여야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검사가 항소를 못하게 하면 형량이 올라갈 일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안정장치를 걸어놨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형사사건을 수백 건을 해봤잖아요. 이런 경우가 정말 없는 게 일단은 피고인들 여러 명 중에서 일부 무죄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뇌물죄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무죄가 나왔어요. 무죄가 나온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안 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부 유죄 나온 것도 일부 피고인들이 구형보다 현저히 낮게 나왔어요. 구형보다 세게 나온 사람도 있고 낮게 나온 사람도 있는데 구형 그건데 돈을 얼마큼 받아먹었냐면 요거에 따라서 구형은 다르게 했는데 구형보다 현저히 낮게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항소를 안 한 것도 이 사건이 제가 보기에는 유일합니다. 그리고 김만배, 남욱 이런 인물들이죠. 예, 맞습니다. 올려치기 당한 사람도 있어요. 유동규. 유동 같은 예. 경우에는 반성을 했는데도 올려치기 당했는데, 예. 그러니까 구형 자체가 좀 낮게 나온 거죠, 그거는. 예. 그런 거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검찰이 본 피해액이 한 7,800억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 추징 금액이 선고된 게 합치면 한 400 몇십억이거든요. 본인이 검찰이 주장하는 피해액 중에서 10분의 1보다도 낮게 추징금이 나왔는데도 항소를 안 했어요. 이러한 경우가 대한민국 검찰 역사에서 있었나라고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조목조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미세한 문제까지도 조금 다뤄볼게요. 네. 이 마지막에 그 항소 이 포기 단계가 항소 기한을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항소를 해야 될 시점 그게 이제 7일 밤 12시까지였죠. 네. 근데 항소 기한에 임박한 시점까지 이 갔다가 결국은 항소를 포기했어요. 네. 결국은 이제 공판 수사팀이 접수를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시점에 임박해서까지 이 윗선에서 뚜렷한 사유도 밝히지 않고 네. 항소를 포기하도록 조치하게 만들었던 이 시점이 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담당 검사들은 네. 위에서 항소할 때 여러분들 항소라는 게 뭐 막 길게 써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한 줄 씁니다. 아. 항소, 한미 다 5줄 써요. 5글자, 5글자. 네네. 그러니까 검찰의 의사표시기 때문에 A4 용지에다가 사건번호 쓰고 항소, 한미다 써가지고 도장 찍어서 내면 돼요. 여러분들 그 영화 영화 제목 까먹었는데 어쨌든 하정우가 검사로 나와가지고 시신 보존 명령이야 도장 찍고 그냥 보내거든요. 그냥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줄 쓰면 돼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복잡한 상황은 전혀 아니다. 담당 검사 팀이 수사팀이 위에서 어떠한 얘기가 내려오던 그냥 본인들이 항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하면 되고 그 검사 동일체의 원칙도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이거를 왜 제출 안 했을까? 어마어마한 압박이 전 내려왔다고 보여지고요. 아주 법무부 장관부터 차관부터 어마어마한 압박이 내려왔던 것이고 일선 수사팀에서는 이걸 사실 지금은 이거 두 가지로 봐야 돼요. 공수처에서 이걸 바로 수사가 들어가던가 예. 이걸 특검을 해야 돼요. 특검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냐? 검찰청 그 수사팀 내부 CCTV와 법원 당직실에 제출하거든요. 밤 12시까지. 네네. 법원 당직실 앞에 있는 CCTV를 봐야 됩니다. 뭐냐면 저 수사팀 검사들은 항소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장 쓰면 된다고. 그리고 나중에 항소 이유서는 항소심 번호 나오고 나서 2주 안에 쓰면 되는데 항소장 그 한 장을 가지고 제출하려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몇 시간 동안 기다렸다고 네, 하네요.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기다리고 있고 제출할게요라고 하는데 계속 제출을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아니 공수처가 만들어진 이유가 이런 거 하라고 만든 거거든요. 검찰의 부당한 그러한 정치 검찰로 갈 수가 있는 그러한 수사권에 대해서 결정권에 대해서 감시하라고 공수처가 만들어진 건데 이거 공수처가 바로 잡아야죠. 오동훈 그 공수처장 지금 특검에서 입건됐잖아요. 네, 네. 아 이참에 본인 명예를 회복하려면 이런 거 수사를 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좋은 아이디어네요. 근데 검찰이 만일 항소를 포기하는 경우에 무슨 심의 절차라는 게 네. 해야 됩니까? 예를 들자면 공소심의위원회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네, 아닙니다. 그 심의 절차 거칠 필요 전혀 없고요. 네. 항소 기한은 그냥 일주일이에요. 네. 본인들이 구형한 거만큼 나왔다. 구형한 거보다 한 70% 나왔다. 추징액도 7천만 원 예상했는데 이게 한 7천억 예상했는데 한 7,200억 나왔다. 그러면 항소 안 하면 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무죄도 나왔고 추징액이 10분의 1 이하고 또 구형한 것보다 유죄도 훨씬 낮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한 장 써가지고 제출하면 됩니다. 그 어떠한 절차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 절차라는 게 시스템이라는 게 초코파이 사건 아시죠? 보안 직원이 초코파이 1,000원짜리 훔쳐먹었다가 검찰에서 약식 명령 50만 원 내려서 그 정식재판 청구돼서 진행되고 있는 항소심 사건이 있는데 기사 검색하면 나오실 겁니다. 그 사건에서 검찰은 왜 1,000원 가지고 1,000원짜리 초코파이를 훔쳐먹은 사람을 왜 50만 원 벌금을 때렸냐? 그 사람이 동종 전과가 있었어요. 동종 절도범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 함부로 그 기소유예나 뭐 불기소나 처리를 못하고 50만 원 벌금을 내린 겁니다.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게 다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어요. 내부 문서가 다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항소장 하나만 제출하면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굉장한 압박이 들어온 거고요. 수사심의위원회, 뭐 기소심의위원회, 경찰심의위원회 여는 거는 아사모사, 애매모호, 혹은 또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서 좀 애매할 때 하는 거지. 이거는 전혀 애매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항소장만 제출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저 화면에 떠 있는 중요한 대목이 있어서 그걸 활용해 볼게요. 자, 대장동 수사 공판팀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죠.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주입해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했다. 저걸 이제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제기한 내부망이 제기한 글을 지금 쓴 건데 사실은 대검과 중앙지검을 넘어서는 지금 윗선 문제가 네.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법률적 판단이 사실상 아니고 법률을 약간 핑계대서 외압에 의한 사실은 윗선이라고 나오는 건 외압에 의한 아주 권력의 핵심층들이 내린 정치적 고려다. 사실 그렇게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100% 외압이 작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게 뭐냐면 네. 사실 에이펙 끝나고 아까 최민희 끝나고 재판준진법 끝나고 이번 주부터는 어떤 이슈로 흘러갈 것인가 네. 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뭐 군 장성에 대해서 교체 얘기도 하셨지만 예. 예결위 얘기예요. 이번 주는 예결위로 가서 모든 기자들 각 부처에 출입하는 모든 기자들 법조 출입 기자들이 검찰청하고 법원 출입하거든요. 네. 그 모든 기자들도 항소를 안 할 거라고 생각조차를 못하는 게 당연히 하는 거니까. 네. 당연히 하는 거니까 저도 예상 못했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채널A 보도가 딱 나오는 게 항소 안 했다. 그 보도가 나오는 거 보고 너무 황당했죠. 모든 기자분들이 다 지금 황당한 건데 이게 왜 황당하겠어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한 겁니다. 안 한 이유는 뭐냐면 어떠한 굉장히 큰 힘이 작용됐기 때문에 정치적 압박이 작용됐기 때문에 그 행정적 절차를 나아가지 못한 것이죠. 네. 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의 발생할 문제를 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권력에 의한 특정 권력에 의해선 부당한 압력에 의해서 검찰의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다. 이게 큰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의 정점이 어디냐? 이제 이런 게 점점 포커스로 가게 되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이 살펴봐야 할 건 검찰의 항소 포기로 누가 이득을 얻고 누가 손실을 보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 법적인 큰 훼손이 일어난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게 되면서 지금 발생할 문제점을 좀 핵심적으로 짚은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무죄가 확정이 된 부분 있잖아요. 네. 뇌물죄와 또 공직자 이해충돌법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재명이나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재판부도 다른 재판부가 무죄를 내렸기 때문에 함부로 유죄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은 뇌물죄랑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날라갔어요. 그거 이제 무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남았어요? 배임죄가 남았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배임죄 규정 삭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은 그냥 면소만 편하게 받는 모든 게 이재명의 재판에 꽃길을 깔아주기 위해서 하는 그렇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한 거라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그 추징금 문제인 것인데 지금 국가가 세수가 부족하다고 뭔가 난리를 치면서 이 7,800억 정도의 금액을 추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했습니다. 하다못해 지금 김만배의 그 재산 중에 800억 가량을 동결했거든요. 그거를 결과 나올 때까지 국가가 잡고 있었어요. 잡고 있었는데 추징액이 800억 이상이 나오면 계속 잡고 있는 건데 지금 추징액이 400억이 나왔어요. 김만배한테 400억을 국가가 돌려줘야 되는 판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항소 포기가 정치적이나 또 국가 예산적이나 향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미칠 영향이나 너무너무나 큰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고 환수, 그러니까 추징해야 될 금액 약 7,800억의 부당 이익도 손실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 1심 재판부가 정말 어처구니 없게 무죄를 선고한 부분의 문제, 형량 문제, 사실은 특가법상 배임을 적용하지 않은 문제, 여러 문제가 나서는데 의외 장면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심 재판부가 김만배라든가 남욱에 관해서는 검찰 구형량보다 양형이든 추징액이든 거의 이런 걸 아주 낮췄는데 네.
오히려 올려친 사람도 있습니다. 유동규 뭐 네. 예. 이런 정민용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그 재판부에서도 보통 다른 재판인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이제 공범들이 있는 조직 범죄나 조폭 범죄를 하더라도 인정하고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량을 낮춥니다. 왜냐하면 검사들이 구형 자체를 낮추게 줘요. 구형 자체를 낮추게 줘가지고 거기에 차등하는 구형을 주는데 지금 보면 김만배와 유동규가 구형이 그러니까 선고가 같지 않습니까? 예. 둘 다 징역 8년이에요. 그러네요. 그 누구는 반성하고 인정하면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대장동 개발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검찰에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를 했는데 8년이고 누구는 계속 혐의 부인하면서 이거 우리가 뭐 이득을 얻긴 얻었지만 뭐 우리가 불법적으로 이득 얻은 건 아니다. 몇천억을 이득 얻었으면서 그렇게 주장했는데 징역 8년이 두 사람의 징역이 동시에 나온 거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 판결문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것이고 이게 항소심 가서는 어떻게 차등을 줄지는 좀 살펴봐야 되는데 뭐 판사님 입장에선 그거죠. 유동규에 대한 구형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낮았고 지금 이런 관점인 거예요. 총 7,800억이 있다고 봅시다. 아니 그러니까 그 1,000억을 받아가던 1,500억을 받아가던 500억 차이 굉장히 크잖아요. 500억 차이는 굉장히 큰 건데 1,000억이나 1,500억 원이나 어느 정도 넘어가면 그냥 형량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판사님 관점에서 본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추가적으로 좀 네. 약간은 디테일한 문제인데 특경법상 이 배임죄는 적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네.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네. 그렇게 된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던 것인지 결과적으로 1심 재판부가 적용하지 않으면서 그 문제하고 이게 실제로 이재명 재판이나 정신상 재판에도 영향을 줍니까? 요 지금 특경법상 네. 배임 문제가 적용하지 않으면서 뭐 그 특경법이 그 형량이 더 높기 때문에 네. 특정 경제 가중 처벌이기 때문에 특경법을 적용하냐 배임죄가 적용되냐는 약간 형량의 차이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그 구성 요건이 약간 다르긴 한데 이렇게 그 적용된 법률 조항이 다른 사람에게도 법률이 적용이 될 거고요. 민주당에서 배임죄 없애자 그랬잖아요. 예. 특경법상 배임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없애자 그랬잖아요. 네. 상법상에도 배임죄가 있습니다. 상법상 배임죄는 아예 이런 방구 말도 없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러한 판결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어떻게든 이재명 살려주기, 이재명 교도소 안 보내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 판결 포인트가 좀 맞춰져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역으로 네.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한 차원에서 여쭤보면 이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재명 부분 알겠는데 지금 구속돼 있는 대장동 이 민간업자들 네. 5명 이들에게 미치는 그러면 이 항소심에는 실질적으로는 어떤 부분에 실익이 가해집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뭐 한 5천억 원으로 그러니까 실질적 피해가 뭐 4,800억이다. 근데 뭐 간접적 피해 포함하면 한 7천억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네. 법원에서는 손해액 산정을 명확하게 못 하겠다라고 해서 손해액을 추징 금액을 400억 정도로 했는데 검사가 항소를 안 했으면 그러면 검사는 재판 가면 뭐 하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마디 하고 네. 나머지는 할 게 없어요. 어. 쓸 게 없어요. 사실 검사가 손해액에 대해서 명확히 산정을 다시 해서 올려야 되거든요. 이 사건 손해액이 얼마입니다. 도표를 그리고 올려서 아 그래? 그럼 항소심이 보기에 추징금이 400억이 아니라 4천억이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일단 저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그러면 이 판결이 그대로 인정이 된다 치면 한 3,500억 정도는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3,500억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득은 얻었고 추징은 400억만 추징하고 3,500억 정도는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자 이러한 상태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반쯤 지나가서 임기 말기쯤에 저 사람들에 대해서 사면을 해준다. 거기다가 만약에 야 유동구는 나에 대해서 좀 나쁘게 진술했으니 김만배만 사면하자. 김만배를 사면한다? 그러면 저기 몇 천억을 갖고 2년만 살다가 나온 거예요. 그러네요. 바로 사면했으면 바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저수지가 굉장히 큰 저수지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돈이 어디 갔는지 의심되는 거는 제가 이따가 후술해서 계속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분을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제가 정치적 파장 문제를 하나 더 덧붙여서 물어볼 텐데 결국은 이제 이번에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이재명과 정진상 이 정무조정실장에게도 이 민간업자 구속돼 있는 민간업자와 별도로 지금 미치는 영향을 발 텐데 검찰의 항소 포기
이 부분이 미치는 이재명과 정진상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지금 저기 사진 보니까 웃고 있잖아요. 예. 야, 뭐 이런 거죠. 야, 이제 형법상에서 배임죄만 삭제하면 난 자유다. 야, 뇌물죄가 무죄가 나왔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무죄가 나왔는데 검찰이 항소를 안 했네. 그럼 나도 이거 무죄인데 비슷한 사안이니까. 그럼 나는 배임죄만 걸려 있네. 야, 배임죄는 빨리 삭제해. 그럼 나 면소를 받겠네. 예. 이런 통화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번 검찰 항소가 굉장히 실망한 게 저는 사실 많은 방송에서 검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비판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온 역사는 검찰은 항상 자기 할 일을 했어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집중하고 수사하고 조명한 게 검찰이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을 법정에 세운 것도 검찰이었고 예.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법정에 세운 게 검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의 또 아들들도 법정에 세운 게 검찰이었고 뭐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러한 사람들의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임기 중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게 검찰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수사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발작 버튼이 눌려가지고 막 공수처 만들고 막 하더니 이 지경까지 온 건데 검수완박하면서 네. 항소는 해야죠. 항소는 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항소장 항소합니다. 딱 5글자 써가지고 제출하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검찰이 무릎을 꿇은 건데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검찰이 자살했다라고 표현을 쓰지만 결국 대한민국 정의가 사망한 겁니다.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검찰이 정의를 사망시킨 정의를 죽인 거예요.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한층 더 지금 가벼워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 사건 초기에 다룰 때 우리 강 변호사님께서 이 사건은 대통령실 결국은 이재명으로 향하게 된다라는 것을 시작전부터 밝혀주셨는데 자, 이 사건이 이 공방 차원의 문제를 넘어설 걸로는 보여요. 엄청난 파장을 이제 일으킬 텐데 일반 재판중지법을 한 해 만에 하고는 차원이 다른 지금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사건이 향후에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여러 쟁점들을 다루게 될 텐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고 또 어떤 방향으로 응해서 국민의힘은 싸워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 저는 이 사건 1심 판결문을 받아봤을 때 다 읽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이 680페이지예요. 예. 그래서 안 읽었어요. 왜냐하면 항소심 가면 항소심 판결문이 나오겠지.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닌데 내가 뭐 이거 읽고 분석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검찰이 항소를 안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주말 내내 이 판결문 페이지를 읽어봤습니다. 예. 제가 혹시 앵커님께 드린 사진 4장이 있는데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예. 그거 하나씩 제가 자료 한번 띄워주시죠. 예, 판결문에 예. 자 판결문에 보면 KG라는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성남시장인데 여기 보시면 다 써 있습니다. 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의 조력. 이 민간업자들은 주민들을 시위에 동원하거나 영화 아수라에 보면 나오죠. 영화 아수라 같은 얘기입니다. 민간업자들은 주민들을 시위에 동원하거나 시의원들을 상대로 로비하는 등 성남시의 공사 설립을 도왔고 자 이때 새누리당은 공사 설립을 반대했어요. 근데 그 새누리당은 공사 설립 반대하는데 민주당 시의원들을 상대로 로비하는 등 공사 설립을 도왔고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도 선거 운동에 참여하거나 정치 자금을 제공하는 등으로 이재명의 재선을 도왔다. 그리고 이러한 피고인들이 이 이재명의 재선에 도움을 주었다는 그러한 것을 피고인 A를 통해서 성남시 수뇌부에 전달됐다. 이게 뭐냐? 이재명에게 다 전달됐다는 거예요.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4장이니까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전달되니까 뭐가 문제가 발생했냐? 피고인 A가 얘기한 거예요. 시장실에서 이재명이 야 B라는 사람이 민간업자입니다. 야 걔가 그냥 공모에 들어오면 되지. 야 이거 어차피 그냥 걔가 공모에 들어오면 되는 건데 이거 다 우리가 맞춰줄게 라고 해서 공모자를 선정을 한 겁니다. 이거 이런 거 개발할 때 입찰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면 공용 개발로 하던가. 근데 공모자를 시장실에서 이재명이 시장실에서 야 B가 공모에 들어오면 되지라고 한 거예요. 이게 제가 오늘 슬라이드가 사실은 한 20개를 준비할까 하다가 한 30개도 준비할 수 있는데 4개만 아침 방송이니까 4개만 준비했는데 다른 슬라이드는 어떤 게 있냐면 성남시 그 공사 사장은 아예 반대를 했대요. 이 민간 개발 이런 방식을 반대했는데 이재명이 밀어붙인 거고. 자 보시죠. 이재명은
재선과 관련해서 이 민간업자들의 도움, 즉 선거 자금을 조달한 사실, 또 보세요, 여러분, 지지 댓글을 작성한 사실, 또 대순 진리회를 이재명 시장의 지지 세력으로 포섭한 사실, 또 선거 하루 전에 어떠한 기자를 통해서 이재명의 상대 후보 측에 대한 허위 보도를 기획한 사실을 모두 보고했고, 이재명에게도 이런 것을 다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게 다 인정이 된 거예요, 법원에서. 예.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제 검사들이 항소를 못하게 한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슬라이드가 남았나요? 한두 개가 더. 아, 이거 아까 한 슬라이드고. 예. 혹시 하나가 더 있나요? 다 했나요? 네, 다 했나요? 네 개. 예,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성남시 수뇌부와 관련된 내용이 저게 다 있네요. 다 있습니다. 네. 이재명이라는 저 KZ라는 사람이 401번이 언급돼요. 반복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거 여러분들 판결문 하나하나 보시면 굉장히 황당해요. 판결문 보면 이런 생각 들어요. 내가 대통령이면 야, 나라도 항소 못하게 하겠다. 근데 이거 정말 그 대통령실의 판단 미스인 게, 법무부 장관의 판단 미스인 게, 항소 안 했으면 전 저렇게 판결문을 안 봤어요. 항소를 했기 때문에 제가 도대체 뭐가 있길래 항소를 못하게 하는 거야? 라고 살펴본 건데, 결국 뭐냐? 저 민간업자들이랑 저 피고인들은 성남시 그 개발공사 그 본부장도 있고 무슨 변호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는데, 예. 저 피고인들이, 민간업자들이 우리가 이재명 선거 많이 도와줬다. 우리가 선거 자금도 지원해주고 댓글도 지원해줬다. 또 우리가 그 뭐 무슨 기자들 시켜가지고 허위 무슨 기획보도도 하게 해줬다. 그래서 뭘 어쩌라고. 우리한테 사업권 줘. 사업자 선정 우리 줘. 라고 해서 사업자 선정 주고, 그 과정에서 저 피고인들이 야, 이거 굉장한 그 사업인데 우리도 한번 이득을 얻을까 해서 수천만 원의 이득을 갖고 갔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모든 걸 보고받고 용인해줬다 라는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게 이재명은 그 민간 개발이 아니라 공용 개발을 원했다고 지금 주장하잖아요. 예. 저 판결문 보시면 명확히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이재명은 성남시장 당선 이전부터 대장동의 공영개발 반대 집회에 나가가지고 마이크를 들면서 민간 개발로 해야 된다라고 막 부르짖어요. 그리고 성남시장이 됩니다. 성남시장이 되고, 그런 다음에 약간 처음에는 이거 공영개발로 해야 될 것 같긴 같은데 라고 선회를 했다가, 결국 다시 저런 보고를 받고 나서 다시 민간 개발로 돌아선 겁니다. 이게 진짜 이러니까 항소심에서 또 그 검사들이 또 증인 신청하고 뭐 할까봐, 실체적 진실 사실관계에 좀 더 조명될까봐, 또 저 피고인들이 또 다른 허튼 소리를 할까봐 네. 항소를 못하게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조목조목 오늘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루어지는 그 내용, 법적인 문제, 정치적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중국인들의 군대 행진부터 시작해서 검찰의 항소 포기까지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신 강대규 변호사님, 뭐 정말 중요한 내용 많이 전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대규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